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통해 월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에 찍히고 경보도 울렸지만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철책을 넘은 사실을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허점이 드러난 군의 감시망책에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정책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내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식당 등에서 QR 인증을 할 때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39개 품목 가운데 커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눈뜨고 당했다는 말이 꼭 들어맞아 보입니다. 누군가 철책을 넘는 장면이 경계 감시장비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 감시병이 인지를 못했고 더욱이 3시간 뒤 군이 이 사람을 포착하고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결국 월북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군의 총체적인 경계 실패란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비무장지대 감시장비에서 처음 포착된 시간은 어젯밤 9시 20분쯤입니다. 군이 급히 작전병력을 투입했지만 1시간 20분 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뒤늦게 감시 장비들을 다시 돌려본 군은 약 3시간 전인 오후 6시 40분쯤 월북자가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진입 당시 첨단 CCTV가 즉시 경보를 울렸지만 수색조는 철책에 절단된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 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시 장비와 경보로 월북 상황이 시시각각 경고됐지만 허술한 초동 조치로 3시간 동안 경계 허점이 발생한 셈입니다. 월북자가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2012년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기순이 발생했고 지난해엔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경계 실패 지적이 나온 곳입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군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북한은 이 사람이 월북한 지 21시간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신임 외교관의 입국까지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엔 표류 중인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월북자도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정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 이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도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교황청의 방북 의지 표명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국경 폐쇄로 외국 외교관들조차 출입국이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우리 군이 월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던 2020년 7월 탈북민 재입국 때도 북한은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월북했다며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개성을 봉쇄했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9월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방역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월북자의 신병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은 대공 용의점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월북자가 철책선을 넘은 지 21시간이 지났지만 북한 매체는 공식 반응 대신 김정은 동향 보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2022년 새해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장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구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군 경계가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대에 이 비슷한 경계 실패 사고로 익숙한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국방부 출입하는 윤동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 22사단 하면 경계 실패로 지휘관들이 임기를 못 채워서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사고가 많긴 많죠? 예, 일단 그 총기 난사 사고와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 일단 최근 10년간의 월북 귀순 사건을 중심으로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2012년 9월이죠. 그 북한 병사가 한밤중에 철책을 넘어서 우리군 초소 유리창문을 두드려 귀순했던 이른바 노쿠 귀순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GOP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이른바 점프 귀순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해 2월에는 북한 남성이 잠수복에 오리발을 차고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쳤던 우리군 철책을 넘어서 들어왔던 그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됐던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유독 22사단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사건이 반복되면서 군은 이 지역에 첨단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네. 이 분명히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최전방 GOP 철책에는 이 일정 무게가 이상 감지되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었을 때 CCTV도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예. 함께 이 발생 지점을 쳐다보게 되면서 이 경보를 울리게 되면 그 CCTV를 확인하는 병사들이 이 CCTV 화면 그 모니터링 창에서 팝업 창을 뜨면서 경고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총 2번의 그 월북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감시병이 그 팝업 창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철책에 경보가 울렸을 때 출동했던 수색조가 철책에 이상이 없었다면 CCTV를 한번 돌려봤어야 되는데 그 CCTV를 돌려보지 않고 그냥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 작전에서는 좀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점이 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 국방장관이 어제 새해 첫날이었죠. 군에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윤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감시 장비는 다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 우리 군이 3시간 동안이나 이 월북자를 못 찾았던 정말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제가 작년에 이 점프 기순이 발생하고 헤엄 기순이 발생했을 때 최전방 철책에 가봤었는데요. 네. 이 아무리 첨단 과학 장비라고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그 철책의 일정 무게 이상을 좀 계속 자주 감지했다고 인식을 해서 경보가 계속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뭐 일정 시간 동안 경보를 아예 꺼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 카메라도 뭐 산짐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람에 굴러가는 나뭇잎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잘못 경보를 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시병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서도 좀 초동 조치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걸로 보고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월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관심이에요. 아직 생사도 모른다고 하는데 예. 대공용 용의점은 없습니까? 예, 일단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부족한 북한이 이 외교관들까지 불러들이지 않고 있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를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무리해서 만약에 공작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작원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예. 윤동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새해를 맞아 여야 대선 주자들은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주거비를 낮추겠다며 월세 2달치를 공제해주는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이른바 미래 당사도 열었는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정면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시티 조성단지를 방문해 비대면 원격 의료와 스마트 혁신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안전을 위해 주민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로봇을 본 뒤엔 민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목이네. 라고 생각하면 불편한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편의성만큼. 요거 관리는 통지는 어디서 합니까? 이 후보는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완화에 이어 이번엔 월세 공제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1년에 최소 2달치 월세는 되돌려받게 공제율을 높이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2월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마련한 미래당사 개관식에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공공 일자리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는 발언엔 정면 반박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도올 김용옥은 이 후보와의 대담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거론하며 선각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문 다 나고 있던데요.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예.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하루 동안 3가지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민생 전략에 주력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부를 개편하겠다고 했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을 만나선 반값 임대료를 약속했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 예배도 참석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는데 야당 소식은 이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책을 팔에 낀 윤석열 후보가 교회 신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설교 중 인상 깊었던 구절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된다는 부분을 꼽았는데 현재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심정이 담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열세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빅데이터 기술로 정부 각 부처를 연결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했습니다.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만나선 정부 피해 보상이 비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중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반값 임대료를 약속했습니다.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라 50%만 갚게끔 하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을 낙선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는 지적엔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는 택시기사를 위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그동안 유력 대선 후보 2명은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에 치중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준 측면이 많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2030 유동층 비율이 높아진 것도 상대 후보 헐뜯기에 바빴지 눈길을 끌 공약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일부터 모두 43건의 크고 작은 공약을 쏟아내며 양적인 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고 탈원전을 지지하다가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관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선대위 출범 58일째인 어제 열었습니다. 공약을 쉽게 확인하고 또 국민 여러분이 이 공약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만 공약 3개를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약이 후보를 거치지 않고 나온다는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상대방과 차별화된 핵심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데다 네거티브 과열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캐스팅 보트를 쥔 2030 세대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거티브 선거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것이 내한테 얼마나 유리하느냐라는 걸 따지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현재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20대는 46.7%, 30대는 23.9%에 이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식당이나 카페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건데 QR 체크인을 할 때 경고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서도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에 접종을 인증하는 소리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2차 접종 14일 후부터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이런 안내음이 접종 완료자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미접종자면 경고음이 나옵니다. 이 경우 혼밥을 제외하고는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계도 기간은 내일부터 일주일입니다. 방역 패스를 준수하지 않는 업장의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을 마쳐 내일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사람은 563만여 명. 내일까지 추가 접종을 받으면 방역 패스가 연장되지만 8%가량은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증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증명서나 스티커가 인정되고 완치자와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등은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2에서 18세의 청소년의 방역 패스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잠시 주춤해졌습니다. 확진자 발생 수가 줄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13일째 1000명대이고 사망자 수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서 더 큰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4인 모임 밤 9시 영업의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 지 16일째. 신규 확진은 3,833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5주 만에 4,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도 4,408명으로 지난주보다 800명가량 줄었고 중증병상 가동률은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 60%대, 병상 대기도 2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24명으로 13일째 1,000명대에 머물러 있고 하루 사망자도 69명으로 아직은 높은 수준입니다. 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변수입니다. 주말에도 하루새 100명 가까이 늘어 누적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감염 64명 가운데 40%가 넘는 26명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월 말 정도가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자보다 수는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1월 중순 하루 500명을 넘어서면 1월 안에 누적 10,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는 축구장 7개 크기의 면적을 태우고 1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내부는 시꺼멓게 타버리면서 공장은 마치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 폭삭 무너지고 곳곳이 검은재로 뒤덮였습니다. 유리창 곳곳이 깨지고 뜨거운 열기가 남았는지 아직까지 군데군데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이 꺼진 지 하루가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는 여전히 진동을 합니다. 지금도 저기서 장바오는데 매캐한 냄새 나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 많이 놀랬죠. 얼른 진화돼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죠. 어제 오전 7시 48분쯤 발생한 충남 마산의 한 보일러 공장 불은 공장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1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거센 불길로 이 공장의 축구장 크기 7배에 달하는 49,00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85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화재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공장 입구에서 좌측에 있는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보면
좌측동은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안에는 이제 근데 진입이 어려워요. 지금 현장을 진입할 수 없어서 좀 무너지고 이런 데 많아서. 소방당국은 내일 경찰과 국가수 등과 함께 합동 정밀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일산의 한 상가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나오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는데 이 사고 원인으로 지하수가 지목되면서 지자체는 사고가 난 상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물까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붕괴 우려로 출입이 통제된 경기도 일산의 7층 상가 건물입니다. 흰색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오늘부터 시작된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건물 전체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장비 들어오는 거랑 주변이랑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실사를 하거든요. 고양시는 사고가 난 지하 주차장에 지지대 55개를 긴급 설치하고 진동 감지 센서 15개를 통해 건물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 비파괴 검사 장비를 투입해 건물 기둥 내부의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가 건물 정밀 안전 진단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하수 문제가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내려앉는다 하는 소식을 접하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또 이 큰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황당한 감이 좀. 고양시는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사고가 난 7층 상가 건물 주변 도로와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일을 주로 담당한 부서가 공수처 수사과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파견된 30여 명의 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이 수사과에서 통신조회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A 수사관이 TV조선의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취재 경위를 밝히려고 관련 CCTV가 설치된 현장 주변을 수사하는 모습입니다. A 수사관은 경찰청이 공수처에 파견 보낸 인력으로 김진욱 처장 직속인 수사과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A 수사관처럼 경찰에서 파견받은 수사 인력이 30여 명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수사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해 7월과 8월 기자와 가족, 지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진행했고 파견 경찰 일부가 여기 투입돼 실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이와 관련 경찰 파견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경찰관은 행정 지원을 위해 파견받는 것인데 통신조회 등 수사까지 관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파견 경찰관이 수사를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파견 수사관은 이번 달 순차적으로 경찰로 복귀합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검찰의 공수처 통신조회 조사가 시작됐는데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파견 수사관들을 복귀시키는 건 위법 수사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는 21일은 공수처가 탄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김진욱 공수처장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죠.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백연상 기자가 공수처의 중립성 논란에 맞춰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하며 정치 중립을 강조했고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초대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하지만 공수처는 출범 1년을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24건, 크게 묶어서 12건인데 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됐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공수처가 야당 후보를 노린 윤수철한 비아냥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그 지인들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윤 후보의 측근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을 대거 통신 조회해 정치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김 처장은 수사에 필요해 적법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인권수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태. 고발 사주 수사 중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피의 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기자와 기자 가족, 지인, 외신 기자까지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게 줄줄이 드러나며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59만 7천 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시민단체는 김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야권 등에선 당장 김 처장을 구속하고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김 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외친 정치적 중립, 인권수사가 이런 것이었는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한파가 몰아치는 연말 연시는 취약계층에게 춥고 힘든 시간들이어서 더 돌아봐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홀로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명이 잇따라 외로운 죽음을 맞았고 노숙인 쉼터에서도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노숙인 지원주택. 어제 아침 8시쯤 홀로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과 교류가 없어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알코올 문제랑 우울증을 갖고 계셨고 가족이랑은 관계가 없으셨고요. 지난 연말엔 한 동네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60살 A씨는 성탄절 하루 전 숨졌지만 사망 사흘 뒤 발견됐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27일 이후 28일에도 인근에 사는 45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A씨 집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B씨도 가족 없이 혼자 지내다 숨졌습니다.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혹시 병원에서 안 보이면 연락달라고 해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독사의 경우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 화장실에서 숨진 80대 김모 씨는 하루가 지나 발견됐습니다. 안 온다고 다들 아니 어쩌다 오지 1년에 한두 번이라고. 연말 연시 소외된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판단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캄캄한 밤거리, 자전거를 탄 남성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그대로 들이받칩니다. 또 다른 한 교차로서도 급히 길을 건너던 한 남성이 차에 치입니다. 모두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법원이 이처럼 밤길 눈에 잘 안 띄는 복장을 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청주시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두운 밤, 위아래 어두운 옷을 입은 무단 횡단자를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km가량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제한 속도를 준수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어두운 옷차림 무단횡단 사례 등 재판에서 잇따라 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더 강화됩니다. 보험료와는 별도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1억 7천만 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도 잠시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김혜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 당시 피해자 유족은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받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어 30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자기 부담금 한도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부터는 확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최대 1억 7천만 원을 내야 하고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이전에는 사고 부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떨어질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와 함께 새롭게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등의 인상 등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이 적발되면 최고 16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 자주 전해드렸는데 특히 외식 물가 오름세는 더 가파릅니다. 지난달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갈비탕부터 라면, 삼겹살까지 서민 음식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이제 부담이 큽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갈비탕집. 6개월 전만 해도 12,000원이었던 갈비탕 가격이 14,000원이 됐습니다. 그나마 1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1,000원 내린 겁니다.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들어올 적마다 최소는 800원부터 1,000원, 1,500원씩 오르다 보니까 한계치에 부닥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료비가 큰 폭으로 오른 탓입니다. 찌개나 생선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들어 버티고 버티다 가격을 그나마 500원씩 올려받은 식당이 적지 않습니다. 원재료부터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가? 그게 의문점이죠. 지난달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라 2011년 9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생선회, 막걸리, 김밥, 라면, 짜장면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밥 한 끼도 부담입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 정도 있으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만큼 큰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많이 돼요. 불황은 이어지는데 물가 오름세는 안팎으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해외에서 에너지라든지 공급망 교란, 곡물가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새해 달력을 받으면 며칠을 쉴 수 있는지 세어보게 되죠. 올해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모두 118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이어져서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기회도 4번이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지난해와 같은 67일입니다. 일요일 52번에 설날과 3.1절, 어린이날 등 휴일 19일이 더해지는데 이 가운데 일요일과 겹치는 휴일 4일이 빠진 숫자입니다. 주 5일제 근무자라면 여기에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까지 더해 총 118일을 쉴 수 있는데요.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가 있어 지난해보다 이틀을 더 쉴 수 있습니다. 가장 긴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1월 말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입니다.
여기에 2월 3일과 4일 이틀 휴가를 쓰면 6일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 연휴도 몇 번 있습니다. 하루만 휴가를 쓰면 나흘을 쉴 수 있는 연휴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4번입니다. 그럼 대체 공휴일은 며칠일까요?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하루씩 대휴가 생깁니다.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주말과 겹쳤지만 대체 휴일이 생기지 않는 공휴일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종전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대규모 산불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건물 1,10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진화된 시점에 폭설의 한파까지 몰아닥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화마가 휩쓴 건물 잔해 위로 두텁게 눈이 쌓였습니다. 산불로 대피한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폐허로 변한 집을 보며 절망합니다. You know, you prepare for that moment, but it's like, I don't know, your kids, they grew up there and like I don't even know how to say it. Everything you own is just gone. 지난달 30일 콜로라도주를 강타한 산불로 건물 1,118채가 불에 탔습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을 타고 불길이 번지는 통에 집기를 챙길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So it came out so fast. We didn't really have time to even think. So right now I think we're still in kind of shock.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20cm에 달하는 눈이 쏟아진 뒤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졌습니다. 한파 때문에 난방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전기난로로 이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Just grabbed a bunch for everybody. Just knowing that our entire neighborhood is out of heat right now. 실종자 3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문고리 김종인이 잡는다입니다. 네. 요즘 보면 윤석열 선대위가 비상인 상황인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선거운동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정과 메시지를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장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입구나 문고리 역할을 해오던 후보 비서실은 사실상 역할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메시지나 소통구 같은 거를 일원화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그 메시지 소통 창구 일원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따로 만나서 선대위 재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모든 사안을 직접 조정하는 데 두 사람이 합의를 했고, 그래서인지 오늘 공약 발표 현장에도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공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직접 오셨습니다. 네, 두 사람의 확실한 합의가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홍 기자, 그 김 위원장하고 얘기를 직접 나눴습니까? 예,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스스로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12월 한 달을 겪으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는 후보가 어떤 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조정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정과 메시지의 혼선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한 경제 유튜브 채널 출연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면서 주식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방송 전까지 이 프로 출연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김 위원장 선대위 합류 전에 한 후보 비서실 소속 인사가 주도해서 잡은 일정이라고 합니다. 경제 대담이기 때문에 세심하고도 꼼꼼한 준비가 더더욱 필요할 텐데 정작 후보는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출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대위의 실책이 맞아 보이네요. 지금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얘기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확실히 장악하면서요. 이 단일화 쟁점에는 당분간 확실히 선을 그을 전망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결국 오세훈 후보를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내세워서 승기를 잡은 전례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통화에서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월 말까지는 일단 단일화 논의보다는 윤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문고리 김종인이 잡는다의 느낌표는 열쇠는 윤석열에게로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 나온 지지율 역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득점보다는 윤석열 실점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큰절하는 것도 좋고 선대위 체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윤 후보가 어떤 열쇠를 쥐고 문을 여느냐에 따라 향후 여론 항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박근혜 화살은 어디로?입니다. 예. 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르면은 다음 달 어느 날 이제 육성 메시지가 이제 예고된 상황이에요. 정말 대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퇴원이 2월 3일 즈음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쯤 육성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상으로 보겠습니다. 정확히 설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데요. 그날로부터 열흘 뒤에는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5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인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퇴원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참 미묘한 시점인데 여러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키드로 정치에 입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박 전 대통령은 단수가 높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화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큰 득이나 큰 실이 날 메시지를 내진 않을 거라면서 신중한 해석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시에 수사검사였다라는 점, 이 점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이 옥중 서신집에도요.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직접 적히진 않았지만 지지자가 보낸 편지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이름 석자는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썼는데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 개인보다는 조국 사태 전체를 겨냥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서 거짓말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무렵에도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잖아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런 메시지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미래통합당 완패였습니다. 물론 선거에 여러 요인이 있어서 패인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박근혜 화살은 어디로?의 느낌표는 뒤로 가는 화살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화살이 겨누는 관역이 여권이 될지 야권이 될지 아니면 제3의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화살이 뒤로 가는 법은 없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큰 파장을 몰고 올 대형 변수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도 내려지겠고요. 내일 안동은 영하 9도, 청주는 영하 7도를 보이겠습니다. 최근 눈이 쌓인 곳에서는 오늘 녹담한 눈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수도권과 영동 지역에 눈이 약간 날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약간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는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도 계속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사 무능이나 정치적 편향 문제도 심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찰 논란을 대하는 공수처장의 인식에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검찰도 저렇게 많이 통신 조회를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인데 검찰의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출범한 공수처의 수장이 검찰을 면피 삼는 발언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여기에 외신 기자들까지 통신 자료 조회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선 한복판에서 야당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문제를 자초한 공수처장의 거취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